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네, 빅소님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11월 4일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숫자만 보면 이건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바로 한 달 전에는 주가가 15%나 폭락하기도 했고요.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막 뒤엉켜 있어서 도대체 페라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그 복잡한 매듭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빅소님께서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셨어요. 지금 페라리 주가를 이해하려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두 날짜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날짜요? 네, 10월 9일에 캐피탈 마켓 데이하고 11월 4일 3분기 실적 발표.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 사건인 11월 4일 실적 발표부터 한번 열어보죠. 이게 장 시작 전에 발표됐는데 발표된 숫자 자체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네, 아주 좋았죠. 매출이 17억 7천만 유로, 작년보다 7% 넘게 늘었고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도 2.14유로로 3% 가까이 증가했죠. 맞아요. 특히 팩트셋이라고 월가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를 집계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랑 비교하면 더 확실해요. 아, 예상치보다도 높았군요. 네, 시장은 매출 한 17억 유로, EPS는 2.06유로 정도로 기대했거든요. 근데 페라리는 이 두 개를 그냥 가뿐히 뛰어넘어 버렸죠. 뭐 전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보통 이 정도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시원하게 오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상급권대 신가구 반응이 좀 미지근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투자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빅소님이 보내주신 다른 자료를 보면요. 예를 들어 인베스팅닷컴 같은 다른 정보 업체가 집계한 걸 보면요. 네? 오히려 페라리 실적이 예상치를 10% 이상 밑도는 어닝 쇼크로 나오기도 했어요. 네, 잠깐만요. 그게 가능한가요? 똑같은 실적을 두고 어떤 자료를 보느냐에 따라 서프라이즈랑 쇼크라는 완전 정반대 평가가 나온다고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만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와,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혼란스럽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시장이 내린 최종 결론을 봐야 합니다. 이날 페라리 주가 결국 상승 마감했거든요. 아, 오르긴 올랐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투자자들이 당장 엇갈리는 이 숫자 해석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페라리의 장기적인 방향성, 또 브랜드의 힘을 더 믿어주기로 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그 장기적인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한 달 전, 그러니까 10월 9일에 주가를 15%나 끌어내렸던 캐피탈 마켓데이 행사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11월 4일의 시장 반응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10월 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이날 페라리가 투자자들 앞에서 미래 계획을 쫙 발표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게 뭐였는데요? 바로 2030년 목표 매출을 90억 유로로 제시한 겁니다. 90억 유로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된 거죠? 시장의 눈높이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이에요. 월가에서는 내심 100억 유로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대치보다 10억 유로나 낮은 목표치가 딱 나오니까 페라리 성장 스토리의 한계가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실망감이 터져 나오면서 그냥 투매로 이어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15% 폭락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5년 뒤 목표치가 기대보다 10% 낮은 것뿐인데 기업 가치가 하루아침에 15%나 사라진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숫자 이면에 숨어있는 더 큰 변화를 봐야 하는 겁니다. 페라리가 이날 단순히 목표 매출만 발표한 게 아니에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아주 중대한 전략적 선회를 선언했거든요. 전략적 선회요? 네, 바로 전기차 전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겠다는 거였습니다. 전기차 속도를 늦춘다고요?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는데 페라리만 거꾸로 가겠다고요? 그렇죠. 엄청난 역발상인 거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도박수 아닌가요? 원래 페라리가 2022년에 그랬어요. 2030년까지 판매 차량의 40%를 순수 전기차, BEV로 채우겠다. 이렇게 약속했었거든요. 네, 기억나요. 그런데 이번에 그 목표를 절반인 20%로 확 줄여버렸어요. 대신에 뭘 늘렸냐? 바로 내연기관차, ICE 비중을 기존 20%에서 40%로 2배나 늘렸습니다.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이네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CEO인 베네데토 비냐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우리에게 전기화는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전환이 아니라
고객의 선택지를 넓히는 추가다. 아, 추가다. 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페라리는 시장의 전기차 수용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는 현실을 인정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페라리 고객들은 여전히 이 강력한 엔진의 울림, 그 감성을 원한다는 걸 확인한 거죠. 이건 뭐랄까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걸 주겠다. 이런 아주 고객 중심적인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페라리를 사는 사람이 무슨 탄소 배출량이나 연비 걱정해서 사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내연기관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명품 내연기관 차를 소유하려는 수요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그렇게 시장을 실망시킨 2030년 장기 목표와는 별개로 당장 내년 2025년에 연간 실적 가이던스는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다는 점이에요. 단기 전망은 올렸어요. 네, 매출, 이익, 현금 흐름 전망치까지 전부 다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장의 좋은 소식보다는 저 먼 미래의 성장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 사실에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거죠. 정말 흥미로운 흐름이네요. 정리해보면 10월 9일에 장기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주가가 폭락했다가 11월 4일에는 그래도 당장 버는 돈은 문제없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 반등한 거군요. 네, 정확히 그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빅손님 같은 투자자께서는 앞으로 무엇을 봐야 이 페라리라는 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가지 나침반을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페라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네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제품 믹스와 개인화, 즉 퍼서널라이제이션입니다. 차를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페라리는 차를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회사죠.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 10대 파는 것보다 SF00XX 같은 수십억 원짜리 스페셜 모델 한 대 파는 게 이익에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고가 모델의 판매 비중, 즉 제품 믹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개인화입니다. 그 차량 색상부터 시작해서 가죽 시트의 실 색깔까지 고객이 하나하나 다 고르는 거요? 맞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번 3분기 차량하고 부품 매출의 약 20%가 바로 이 개인화 옵션에서 나왔습니다. 와, 20%나요? 매출의 5분의 1이 옵션이라니. 이건 차를 파는 게 아니라 거의 예술품을 주문 제작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고객들이 차값 외에 수억 원을 추가로 내면서 자신만의 페라리를 만드는 데 기꺼이 돈을 쓴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페라리의 막강한 가격 결정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나침판은 뭔가요? 두 번째는 수주잔고, 즉 오더북입니다. 주문이 얼마나 밀려 있냐는 거군요. 네, 현재 페라리의 주문은 2027년 생산 물량까지 꽉 차 있습니다. 2027년까지요? 네, 이건 투자자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앞으로 2, 3년간 전 세계 경기가 갑자기 나빠져도 페라리는 사실 걱정이 없는 거죠. 이미 계약된 차를 만들어서 인도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와, 그건 정말 든든하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이 있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델 전환입니다. 모델 체인지오버. 페라리는 브랜드의 희소성이랑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델을 교체하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 중요한 시기입니다. SF90이나 로마 같은 기존 인기 모델들이 단종 수순에 들어가고요. 코드명 489, 테스타로사, 아말피 같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들이 라인업을 채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 때 4분기 인도량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군요. 구형 모델 생산은 끝나가고 신형 모델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니까요. 정확해요. 단기 투자자라면 이걸 보고 놀라서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이걸 더 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델 전환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새로 나온 차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가 앞으로 몇 년간의 실적을 결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역시나 전기차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은 전기차 전략의 진절입니다. 2030년 목표 비중을 20%로 줄이긴 했지만 페라리가 전기차를 포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페라리 엘레트리카라는 이름의 첫 순수 전기차가 2020년 2분기에 완전히 공개될 예정입니다. 결국 페라리다운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네요. 엔진 소리랑 준동 없이
페라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운전의 즐거움을 구현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궁금합니다. 전 세계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죠. 페라리가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 기업 가치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되는 전기차 관련 정보들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제품 믹스와 개인화, 굳건한 수주 잔고, 성공적인 모델 전환, 그리고 페라리다운 전기차의 등장. 이 네 가지를 나침반 삼아서 페라리의 항해를 지켜보면 되겠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빅손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주시죠. 네, 시장은 페라리가 2030년 목표 매출을 기대보다 10억 유로 낮게 잡았다는 이유로 기업 가치를 하루 만에 15%나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실적 발표 내내 강조해요.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희소성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다. 여기서 투자자로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중하게 관리되는 희소성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인 명품 브랜드에 투자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빅손님의 답이 페라리의 장기 전략을 긍정적으로 볼지 아니면 시장처럼 실망스럽게 볼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성장하는 자동차 회사와 희소성을 파는 명품 브랜드. 그 사이에서 빅손님은 어떤 답을 내리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페라리의 복잡한 매듭을 이렇게 함께 풀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페라리 주가 하락 이유와 3분기 실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